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한 북한이 오늘은 전국적으로 열병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백신과 의약품을 북측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북측에서 호응할지, 의료 체계가 취약한 북한 사회 코로나 위기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북한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다음 주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법무부 차관의 이노공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21명의 차관급 인사를 담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동성애자 비약을 등으로 논란이 된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과거 성비위 등으로 2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대통령 대변인실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박완조 의원을 제명한 민주당발 성비위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체적인 도덕 불감증에 빠졌다며 민주당을 질타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비리를 숨기고 있다며 비리 척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감염 발생 사실을 알린 북한이 지금까지 35만 명이 넘는 환자와 사망자 6명이 나왔다고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측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처음으로 발표한 데 이어 유행 규모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전파가 폭발적으로 드러나 지금까지 열이 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35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현 상태가 확산세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으로 전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발열 증상을 보인 사람은 35만여 명. 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가 19만 명에 육박하고 하루 사이 신규 환자도 18,000여 명에 이릅니다.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확진자라는 용어 대신 유열자, 즉 열이 있는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나타낸 인원만 파악했을 뿐 이들이 실제로 확진됐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북한의 검사 역량을 고려하면 실제 유행 규모는 발표한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전파 억제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도와 시, 군에 각자 지역을 봉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동적으로 지역들을 봉쇄하고 유혈자들을 격리 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파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고강도 방역 체계 중에도 사전에 계획했던 경제 과업들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접경 지역 마을에선 농번기를 맞은 주민들이 분주히 작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내부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린 게 백신이나 치료제 등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있지만 당분간은 독자적 대응에 치중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와갖고 미국산 백신을 받아들인다? 그거는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통제 스타일도 안 맞고 또 그러면 위상을 크게 또 오히려 더 흔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북한의 방역 강화에 필요한 수단이 충분히 갖춰지고 독자 방역 체계가 완비됐다며 외부에 손을 내밀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는 초고강도 방역을 2년 가까이 고수했습니다. 올해 초 중국과의 국경을 개방하고 지난달 25일 대규모 열병식을 연계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던 북한은 올해 1월 10일 방역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선진적, 인민적 방역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화되는지, 특히 국경 봉쇄 등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에서 조정과 변화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를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며칠 뒤 북한은 중국 단둥으로 열차 운행을 재개하면서 조심스럽게 외부와의 접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단둥에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자 북한은 화물열차 운행을 다시 중단했고 이후 약 2주 만에 코로나19 환자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상당히 긴 국경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경 지역에서의 밀수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됐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지난달 25일 열린 열병식을 계기로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열병식에는 전국 각지의 72개 군부대도 참가했는데 백신 접종 등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관측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당분간 내부 방역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심 악화에 대비해 군사적 도발로 내부 결속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에서 코로나가 확산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안보 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같은 지원 방침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백신 지원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이제 실무 접촉 제의도 하실 건지? 당연하죠.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통일부를 라인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약품 품목에 대해선 해열제와 마스크, 진단 키트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연락이 온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달할 경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한 거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했다면서 인도적 지원과 군사 안보 차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대선 후보로서도 백신 지원 의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이 자신들의 방역 체계가 완벽하다고 발표한 만큼 북한이 먼저 도움을 청한다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언제 어떻게 논의가 시작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북한에 국내에 남는 백신 등 방역 지원이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남북 관계 진전 상황에 달려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북한의 상황에 맞게 일반 냉장 유통 백신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 당국은 대북 관계 상황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정치 외교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방역 지원이 가능하다는 신중론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진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협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추어서 방역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은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466만여 회분이나 남아서 안 그래도 해외 공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올해 들어 3월까지만 백신 64만여 회분이 폐기됐습니다. 다만 북한은 mRNA 백신을 보관할 콜드체인, 즉 초저온 저장 유통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반적 저온 유통이 가능한 백신을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초저온 유통
보관 구조가 북한에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 저온 유통이 가능한 백신을 그쪽에서 먼저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백신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중증과 사망 숫자를 낮추고 유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란 점도 백신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현실적이란 의견에 힘을 보탭니다. 치료제는 국내 사용할 물량도 넉넉하지 않고 발병 초기에 써야 효과적이란 한계도 있습니다. 확산을 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등도를 줄일 수 있는 백신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국제적인 지원 노력이나 지원 여력이나 능력 자체도 백신 쪽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외에도 진단키트, 마스크 등 일반 방역 물품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선 결국 북한이 유행과 방역 상황을 솔직히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린 데 이어 오늘은 구체적인 확산 상황을 밝혔죠. 그동안 완벽한 방역을 강조하던 북한이 코로나 발생 사실을 공개한 배경은 무엇인지,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사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이제 코로나19 환자는 이제 0명이라고 북한이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밝혀오다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밝힌 건데, 오늘 이제 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뭐 의심 환자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 뭐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같고요. 지금 국가 비상 방역 체계라는 시스템으로 2년 3개월 해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아주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 초부터 선진적인 방역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방역은 하지만 인민들의 피해는 줄이는 쪽으로,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방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흐름이 잡힐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 방역 체계도 힘든데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한 단계 더 올렸어요. 그다음에 시군구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조치를 예.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으로 치면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촌 지원이라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모내기를 안 하면 한 해 농사를 망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군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되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 김정은 위원장이 마스크 쓴 모습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죠. 국가 비상방역사령부도 처음 갔습니다. 예. 3개월 만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다른 뜻보다는 일단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고 본인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막는 게 가장 주안점인 것 같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지. 네. 다른 의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 이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북한에는 과연 없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많았는데요. 이전에도 뭐 있었을 가능성은 상존하는 거죠, 사실은. 충분히 있죠. 예.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발생을 한 게 2020년 12월 초에 발생을 했거든요. 예. 중국에서. 근데 그때 유엔 결의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귀국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12월 초에서 12월 말까지 노동자들이 많이 귀국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위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환자는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급성 폐렴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첩보는 많이 있었고요. 예. 만일에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소각하는 그런 첩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아마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통제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을 해도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는 해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오미크론으로, 우리도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은 이 비상 확산 속도가 방역 체계가 빨라졌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있었지만 관리가 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겠죠. 지금 북한이 밝힌 그 내용을 보면 유혈자라고 이제 열이 나는 증상을 가진 환자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의심 환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5만여 명. 근데 이 우리나라처럼 사실 뭐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언제든지 가서 뭐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북한 당국이 공식 집계하지 못한 그런 환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많겠죠. 훨씬 많고 환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겠죠. 거꾸로. 예. 왜냐하면 열만 나면 다 환자로 취급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요.
지금 2년 3개월 동안 이 사태 이전에도 만일에 그러니까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하면 격리라는 게 그냥 집안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확진자들이라고 유혈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격리하는 게 아니고 네. 아마 추측컨대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의료 시설이 안 돼 있고 체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해당 지역에 해당 가구에 격리하는 체제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진단할 수 있고 검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데 이게 없고요. 부족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2년 3개월 동안 계속 방역을 할 때 상황이 악화되면 백신을 맞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네. 백신은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죠. 북한이 이제 외부 세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를 이제 거의 거부한 그런 상태였죠, 사실은. 지금까지 코백스에서 물량을 많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거부한 것도 있고 예. 받는다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가져가지 않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코백스에서 이제 유통기한이 다가오니까 다른 국가로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필요는 있었던 거죠. 예. 있었지만 수령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예. 문제는 북한이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일부 물량 백신을 받으려면 국경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물량이라는 게 100만 도스, 200만 도스 다 합쳐봤자 1000만 도스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네. 모두 합쳐봐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딜레마가 있겠죠. 다 주면 받을 수 있겠는데 일부만 주는데 국경을 열면 이 수요를 자기들이 추가적인 백신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네. 백신 접종도 안 됐고 사실 이 주민들의 이제 면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제 터져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그 4월에 열병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원이 한데 모여서 4월 25일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확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결정타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랬거든요. 예. 이게 진앙지가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북한 당국은 4월 말부터 환자가 35만 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거든요. 그러면은 4월 25일 날 열병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열병식을 했을 때 2만 명에 달하는 행진대하고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안 썼고요. 연단도 안 썼고. 네. 그 더 문제는 뭐냐면 그 2만 명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김 위원장이 기념사진 찍겠다고 이 사람들 다시 다 불렀거든요. 평양으로. 네. 그럼 이동이 또 된 거죠. 그렇죠. 이동이.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4월 말부터였고 수도권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은 오미크론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20일, 30일 한 달이 아니잖아요. 기간이. 그렇죠. 그 기사를 역산을 해보면은 4월 말부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4월 25일부터 그 직전부터 모여있던 병력에서부터 마스크 안 시작됐다는 끼고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전혀 안 되고 그렇죠. 밀집한 상황에서 극소수만 오미크론 이 감염이 돼 있어도 그냥 급속하게 퍼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4월 25일 날 열병식, 그다음에 예. 김 위원장의 사진 정치 다시 불러모으는 거. 예. 그게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아까 그 북한이 지금 이제 모내기철이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상당한 좀 파장이 예상된다는 게 분석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이 방역은 강조하면서도 생산엔 차질이 없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모순이거든요. 안 되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한 게 올해 봄 가뭄이 아주 심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예요. 안 그래도 모내기철에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인력 동원이 어렵죠. 근데 여기다가 김 위원장의 지난해에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꾸라 그래서 예. 보리하고 미래 파종을 크게 많이 늘렸거든요. 이게 예. 겨울 작물이거든요. 근데 이 파종을 했는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다 뿌리가 말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겨울 농사를 지금 망친 상황이고요. 봄 농사를 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규모의 농촌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오미크론이라는 게 지금 저 확산세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 지원을 어떻게 나갑니까? 제대로. 그러니까는 지금 방역은 하되 생산은 제대로 하라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방역 위기이기도 하지만 식량난 위기도 한 거군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 발생 사실을 알리면서 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다 알렸어요. 그 얘기는 주민한테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다 그런 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사실은 이 방역 자체도 약간 자력갱생 방식의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대외에는 알린 걸까요? 지금 결과적으로 예.
지금 목적은 일단 이것을 공개하고 지금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건 이걸 막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부작용도 많고. 예. 그럼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영원히 가면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접종률이거든요. 네. 북한이 저렇게 버틴다고 해서 이 세계가 모두 위드 코로나 전환된다고 그래서 본인들도 위드 코로나 전환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백신 지원을 받을 명분이 없었죠.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지원을 받기로 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도 받을 수 있고 코로나 그 치료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국경을 안 열 거예요. 예. 뭘 준다고 그래도. 그러나 이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땐 얘기가 달라지죠. 중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도 축적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군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백신과 의료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단기적으로 협상에도 나오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지금 시군까지도 완전히 격리한 상황이고 이동 통제를 하는 상황인데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유선이나 아마 통신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만나서 실무 접촉한다는 건 지금은 어렵고요. 예. 그러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이 백신 카드는 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백스를 안 받은 건 말씀드렸지만 물량이 작거든요. 네. 근데 5천만이나 6, 7천만 도스 북한 인구 70% 최소 집단 면역 달성할 물량을 간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받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 백신이 없으면 정상 체제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특히 이제 김 위원장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은 파격적이고 솔직한 행보도 가끔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백신을 매개로 한 남북 접촉 이제 물량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물량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북측도 충분히 호응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이 단기적으로 견딜 건가 이것도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그 중장기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몇 개월 그 앞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예. 북한 당국도 이제 행보가 빨라질 수가 있죠. 근데 예. 지금은 당장은 모든 걸 통제하고 이동 통제까지 하니까 지금 아마 1, 2주일 사이에는 아마 거기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죠. 북한이 이런 이 방역과 이 무기 개발은 이제 별개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거는 아마 의도적인 도발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예. 이미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에 따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어제 것까지 치면 거의 15번 지금 발사체를 발사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제 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발사했다기보다는 예정돼 있는 걸 그냥 진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과도 뭐 별로 관계는 예,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관계였으면 1월 달부터 쏘지 말았어야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신정부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짜는 일정 따라 지금 핵 능력을 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이번에 쐈던 세 발은 초대형 방사포랑 사거리가 고도가 유사해요. 예. 380km, 90km 정도면은. 그럼 초대형 방사포는 탄도의 특성상 핵탄두 탑재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강도의 도발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세 발을 쐈는데 초대형 방사포는 4연발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세 발 이상 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발을 다 쏴야 이게 시험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능 개량의 기술 개발의 일환이지 이게 전략적 도발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인가인데요. 다음 주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그 즈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런 뭐 관측,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나 모두 이달 중에 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치거나 아니면 이미 핵실험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삼범경도 내부 구조 우리가 모르거든요. 예. 다 이제 추정이고요. 그러나 지금 북한이 이미 모라토리엄을 깼죠. 3월 24일 ICBM 쐈으니까. 예. 남은 건 핵실험인데 핵실험은 이 ICBM과 좀 특성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을 하면 이건 중국과 러시아도 불편한 관계로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카드가 다 소진되고 잘못하면은 핵실험으로 북미 대화가 견인될 수도 있지만 북미 대화가 파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새 정부하고도 완전히 판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양면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게 핵능력 고도화도 있지만 북미 협상을 견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겠지만 아마 이제 나중에 모든 카드가 소진되고 수단과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반드시 핵실험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를 소진해버리기는 그러긴 북한도 사실 이제 자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실험은 정책 타이밍을 좀 고를 것 같다, 숨고르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상황하고도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지금 뭐 이 시군 이동까지 모두 중지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어제 발사했던 발사체는 예정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아마 추가적인 무력 시에는 아무래도 일정 조정이나 시기 조정을 좀 타이밍을 조정을 하겠죠. 네,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등과 맞물려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6일입니다. 그때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16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날은 추경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이 예정됐는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총리 인준이 더 늦어지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압박으로 읽힐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총리 인준 표결과 별개로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꼽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게 이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과반 의석,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해 윤 대통령이 이른바 정호영 카드를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리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 등 다른 장관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7상시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첫 총리 인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칫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데다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는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주말 사이 당내 의원들의 여론이 총리 인준 문제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했는데 취임 후 첫 현장 행보 역시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도 깜짝 방문해 정기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대신 명동 국제금융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취임 나흘째 첫 현장 행보는 경제. 진지한 표정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제가 곧 우리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도 만났습니다. 취임 사흘 만의 만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처리 등 국회 현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등이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청사 1층 기자실에 깜짝 방문해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이방저방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라며 참모들에게 칸막이 없는 소통을 강조한 대로 솔선수범에 나선 겁니다. 내가 좀 작네.
저 메인 프레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가 시작되며 출퇴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재진과 매일 아침 짧은 문답도 약속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좋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십시다. 아주 웃겨요. 이렇게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네. 이것도 계속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한 개씩만. 광폭 행보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다음 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5.18 정신이 곧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대로 헌법 전문 수록에도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비위 사건이 불거진 박완주 의원에 대한 제명에 이어 국회 차원의 징계도 거듭 예고하며 지방선거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늑장대처라는 지적과 함께 여러 차례 내놓은 성범죄 예방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했지만 당 차원의 조사와 제명이 이뤄진 건 넉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박 의원이 올해 3월까지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지도부 소속이었던 데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을 대리서명을 통해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박 의원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기도권만 하자고 했는데. 다만 얼마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에 미칠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듯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으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내에서 성범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과거 성추문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과 도지사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소환해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태 이후 내놓은 여러 대책에도 또다시 성비위 악재가 터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를 앞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동성애자와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으로는 첫 낙마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는 화대.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놀이개. 수위 높은 혐오글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진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자진 사퇴를 택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는 첫 낙마입니다. 발표 직전 기자실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김 비서관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예민한 질문이지만 김성회 비서관님 여쭤보면 안 될까요? 내가 언론에 나오는 거는 다 챙겨보고 있으니까. 오전만 해도 대변인실은 거취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고 특히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성비위 등으로 두 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이상 인연이 있는 검찰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난 1996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 조치를, 2012년에는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기사 내용과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장 경고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발탁은 대통령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잇따라 불거지는 참모들 관련 논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또 인사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죠. 본격적인 용산 시대를 열면서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민심은 어떨까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금요일을 맞아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대통령 취임 후에 갤럽이 여론조사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일단 그 내용을 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조사한 내용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52%, 부정 평가가 37%로 나왔습니다. 네, 그 전주에 비하면은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부정 평가가 그 전주에는 이제 48%였는데 37%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긍정 평가는 41%에서 한 주 만에 52%로 부정 평가보다 긍정 평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주 만에 좀 달라졌습니다. 양상이. 하긴 뭐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이 취임 시점에서의 이제 지지율이 많이 낮은 편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주 만에 취임 직후에 이제 갤럽이 조사한 건데요. 긍정 평가가 좀 더 높게 나왔죠. 자, 이렇게 긍정 평가가 오른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조금은 사라지게 했었던 어떠한 시작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선은 취임식 자체에서 취임사에 대한 긍정평가를 해주시는 국민들이 좀 많으셨고 또한 그 청와대에 직접 가보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그 현장에서 청와대를 직접 보고 왜 기존의 대통령들께서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입장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이 어떠한 자기만을 위한 고집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다가서기 위한 어떠한 행동의 시작이었구나라고 느끼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한 시작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다른 대통령보다는 조금 낮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높은 지지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윤석열 정부는 점점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좀 오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일주 전에 당선인 신분일 때 잘한다가 40% 정도였는데 10%가 올랐고 또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또 기대는 60%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씩 상승하고 있는 정권 초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처음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잘 되길 바란다라는 덕담을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엔 조금 더 기대를 그리고 성공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그런 비전에 대한 기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이번 윤석열 정부께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만 이 통계에는 항상 이면에 디테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갤럽에서의 그 질문을 보면 직무 수행을 긍정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항목들의 자유 답변이 있는데 10% 이상으로 집중되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만큼 긍정평가 쪽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긍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독보적으로 잘했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인수위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1위를 보면 공약 실천이 8%입니다. 예. 그게 가장 높은 답변이긴 한데요. 반면에 공약 실천이 미흡하다는 건 1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공약 실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높다. 그리고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 5%로 또 칭찬인 반면에 불통에 대한 부분은 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통계는 디테일에서의 그런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면서의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30%로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만큼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에서는 쏠리는 형상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 통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완 설명을 해드리면요. 긍정 평가를 한 이유, 부정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응답자들한테 이제 물어본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 평가 이유와 부정 평가 이유의 항목이 좀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평가하신 거죠.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한 7% 정도는 그것을 긍정 평가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한 30% 정도 부정 평가하신 분들은 부정 평가의 이유로 이제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이제 그 이유로 꼽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소통 부분은 소통이 잘 돼서 긍정 평가를 하신 부분이 이제 5%였고, 소통이 미흡해서 부정 평가를 했다는 부분이 13%가 아니고 6%로 나왔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평가하신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게 7% 그리고 소통 미흡이 그 6% 합쳐서 13%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시작 시기에 직무를 잘할 거라는 답변은 2017년도에 87%였다. 라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취임 이후에 이제 행보를 보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이 두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라든가 이 일 추진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지가 1년이 채 안 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측하거나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인가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집중해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제가 용산에서 대통령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함께 방문해서 좀 소통을 좀 하고 왔거든요. 1시간 반가량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아마도 사흘 만에 당대표를 만나는 대통령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당대표뿐만 아니라 야의 국회의원들도 다 모셔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소통의 행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라서 지금 집무실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기자분들이 얘기하시긴 합니다만 1층에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만난다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 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소통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는 순간들이 오면 더 많은 지지율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창문 너머로 보니까 딱 이제 그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시민들이 다가오실까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웬만하면 더 많이 다가와서 국민들과 시민들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형식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의 그 대통령들도 잘 하셨지만 늘 아쉽다고 느꼈던 소통 부분에 있어서 늘 듣고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고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걸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 문정부 때의 장관 3분을 모셔서 가고 계시는 국무회의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들께 전화해서 방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소통하고 차를 마셨던 것도 아마 기사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념이라던가 정치 이런 거 상관없이 현 대통령이 잘해서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나 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갈라치기보다는 함께 어떻게 소통하면서 협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계속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출근길에 이제 기자들과 이제 만나는 모습, 이게 뭐 처음이어서 며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도 좀 계속 그런 모습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이 아마 소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소통과 이런 어떤 그 유연한 어떤 이 대화 방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방점을 두고 이제 기대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취임사에서 이제 소통이나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아까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도 봅니다만은 똑같은 이제 현상을 두고 어떤 분은 이제 이 추진력이 좋다고 평가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일방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소통을 말씀하신 소통 중요하죠. 특히 대통령의 소통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소통을 잘한다는 부분은 본인 윤핵관, 측근 아니면 본인들 편에 대한 소통만 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의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 당 지도부들과 만남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 원내대표께서 안 되는 날짜로 통보를 하셔왔고 또 그런 면에서의 또 일방적인 불통의 모습에 대한 좀 섭섭함이 저희 당은 안 되는 있었다는 날짜로 말씀. 통보했습니까? 16일 날짜를 공지하시면서 사실 저희가 가능한 날짜가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안 했다라는 좀 섭섭함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그 기자 1층의 기자실을 출근하시면서 들린다고 하셨지만 오늘 모 기자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기자실 들리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라는 또 언지를 받았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불통에 대한 상징은 인선이죠. 인선을 통해서 야당이 이제 저희가 야당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부적격이라고 판명한 분들까지도 오늘 원희룡 장관이나 아니면 박보균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소통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소통을 잘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의 편에 대한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소통이 더 잘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당에서는 고집불통의 일방, 독단, 오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하고 가야 될 부분은 저희가 친구들끼리 만나거나 누군가와 미팅을 하게 될 때도 이날이 어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이 또 국회에 오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3당이 함께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만약에 그날이 안 되면 이날은 어떻습니까? 라고 다른 것을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서운해한다라는 것은 너무 어린애 같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장 소통에서 뭐 기자들과 더 이상 현안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부분은 그럼 내가 직접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의견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1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라는 그 진짜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장관 채택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5명이나 채택이 되지 않았던 장관을 임명하신 분이 바로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얼마 만에 35명이었죠? 어느 기간 동안에 35이랑 지금 상황을 비교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당장에 대한 지금 장관들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그리고 채택이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임명했던 분의 숫자는 그닥 많지 않고 아직까지도 국무총리,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저희가 모든 사람이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몇 년 만에 35명이냐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고 임명을 늘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5년 안에 장관이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혹여 바뀌게 됐을 때 청문회를 열게 되는 거죠. 허은하 의원님의 말씀은 5년 후에 한번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그렇게 것 하시면 같고요.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가짜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일 출근하시면서 1층의 기자실을 매일 내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뉴스인 걸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선 저희가 지켜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당 지도부, 특히 대통령께서 타당에 대한 지도부와의 미팅 날짜를 잡을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날짜에 대한 그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야당으로서는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질문을 몇 개 안 드렸는데 벌써 초반부부터 이제 두 분의 이제 이 신경전이 아주 뜨거우신데요.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보고서가 채택 안 된 그런 장관 후보자 중에서 가장 이제 관심의 초점은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를 꼽을 수 있겠죠.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제 갤럽이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44%, 적합하지 않다가 36%로요.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요. 오차 범위 바깥으로 적합하다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일주 전이 아니고요. 3주 전에 이제 같은 조사를 했던 거에 비교하면은 당시에는 이제 적합이 38%, 부적합이 35%였는데 이번에 이제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청문회 직후에 이제 조사한 건데요. 적합하다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더 늘어난 거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이제 이 부적합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45% 적합하지 않다로 나와서 이 적합하다보다는 적합하지 않다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적합하다와 적합하지 않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저희가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희 당내의 분위기를 말씀해 드린다면 저희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청문회를 보고 나서 더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모 교수라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공격할 거리가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께서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저희 당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있고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또한 뭐 대통령께서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당내에서도 임명 강행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그러면 뭐 조만간 본인이 좀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지명 철회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예. 기류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 사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도 인사청문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인선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냐? 그랬다.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화면을 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낯뜨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정호영 후보자께서도 낙마나 사퇴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고 계시고 오늘도 단독으로 그 언론에 브리핑을 하시면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그 장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집불통인 면에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한동훈 후보자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서 지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당에서의 여러 가지 한국 쓰레미나 아니면 이모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여러 다른 본질적인 것들이 뒤덮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론으로 반영된 것 같아서 참 저희로서도 씁쓸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모 찬스 그리고 거의 스카이캐슬을 버금가는 그런 아빠 찬스나 부모 스펙 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임명 과정에서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정말 국민의 허리 높이에 맞춘 내각 구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적합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문회를 보면서도 사실 적극
적극적인 해명도 했고 법치주의 수호자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소통령이다 뭐다 그런 식의 프레임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합니다. 예, 검찰공화국과 검찰의 대변자의 대표적인 그런 인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좀 트렌디하지 못하고 아직도 꼰대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검찰공화국과 검찰 그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계시다뇨. 지금 검찰은 이제 손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께서 그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도 어떤 그 좀 자격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여론은 하여튼간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일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좀 덮이면서 본질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죠. 지금 시한을 이제 16일 다음 주 월요일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인사청문법에 따르면은 16일 지나서도 이 재송부가 안 되면은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우선은 기다리는 입장이고 네. 그리고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우선은 믿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은 글쎄요, 그 부분은 대통령만 아시겠죠. 네. 지금 그런가 하면 16일 또 중요한 날이죠. 국회에서 사실은 이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국회의장한테 그럼 다음 주에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이제 직권 상정해달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예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준 포결도 다음 주에는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덕수에 대한 우리 당에서의 의총도 다음 주에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입장을 정리할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부적격으로 우선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그 대통령 당시에는 공직 윤리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런 공직 윤리와 퇴임자의 윤리를 지키지 않았고 또 김앤장의 그런 로비스트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는 언제 하는 거죠, 그럼? 의원총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잡혀 있고요. 네. 또 한 번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주 16일 날 월요일 그럼 시정연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진행되는 것으로 우선은 알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하는 건가요, 연설을? 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이제 인준 표결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 쪽에서 의원 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 그 결론을 내리시겠다 그런 거고요. 네, 맞습니다. 다수당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결재가 한덕수 후보에 대한 임명이었는데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다 보니까 민생 현안도 어떠한 현안도 지금 처리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총리 대행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 총리에 대한 임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자, 요 며칠 새에 또 이 뭐 정부 여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이나 여러 가지로 뭐 추문이 불거진 부분도 있었고 또 뭐 혐오 발언으로 이제 파문이 일었었던 부분이 있었죠.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성비 의혹이 불거진 이제 박완주 의원을 이제 제명을 하고 어제 이제 고개를 숙였는데. 자, 이 선거 영향, 지금 지방선거가 3주밖에 남지 않아서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상당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100번 정말 고개를 숙여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에 대한 악재는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르지 않고 저희가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어제 사죄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할 거라는 또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을 드리고요. 당내에 이런 발생하는 성비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은 더 강화해야 된다.
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이제 올리지는 않은 건가요?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를 해서 예. 지금 당 차원에서는 최고의 징계가 그 제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 박탈 등의 여러 그런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는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회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 차원에서 국회에 그런 징계가 강력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혐오 발언 파문이 일었었죠.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조금 전에 이제 사퇴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여당 쪽에서는 뭐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거의 이제 악재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퇴는 했으니까 해소됐다고 보시는지요? 스스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사실은 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있다 마지막까지 이제 그 퇴임하실 때까지 곁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스스로 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본인이 임명을 했던 무슨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눈높이에 맞춰서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정부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4월 달에 국민의힘에 윤리에서 제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박원주 의원 건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접수 시일보다 그 이후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국민들께서 진정성 있게 또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뭐 절차적으로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뭐 이 유권자분들은 상당히 좀 엄중한 시선으로 하나하나 잘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원달러 환율도 계속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1280원대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중국의 경제 하강 우려 등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은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 즉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상황. 이에 따라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우려가 나오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도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올해 들어 12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30%로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이 6월과 7월에 금리를 두 번 0.5%씩 올리면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걸 감안해서 지금 미국의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 외환,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계획,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첫 금통위 주재를 앞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환율과 자본 유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겁니다. 5월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아마 미국 FOMC 미팅에서 뭐 지금 50bp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더 이상 됐을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원화 약세가 지속할 경우 환율이 1,3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금융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국내외 상황이 맞물리면서 14년 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졌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
경유를 쓰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호출을 기다릴 때 대기하는 장소인 서울 서부트럭 터미널입니다. 기사들은 최근 치솟은 경유값 때문에 고민이 늘었습니다. 기름통을 가득 채우려면 몇 달 전보다 10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 한 달이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전에는 한 만땅 넣으면 한 5, 6만 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지금 가득 넣으면 35만 원? 한 20만 원 차이 나죠. 충청 쪽 위주로 화물을 운송하던 한 기사는 최근 경기도로만 다닙니다. 장거리를 갈수록 기름을 많이 써서 가봤자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운임이 그래도 약하더라도 기름이 적게 먹으니까는 경기도만 왔다 갔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심해요.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운임비는 더 다운이 되고 좀 일할 그 매력을 못 느껴요.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유가보조금도 줄어든 탓에 화물차 기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큽니다. 지난해 이른바 요소수 대란으로 불편을 겪었던 화물차 기사들은 경유가격 급등으로 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전국 주유소가 판매하는 평균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른 이후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점점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태 배경에는 유럽 경유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을 제공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상대적으로 값이 비쌌던 휘발유 세금이 경유보다 더 많이 깎인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경유 가격은 지금 수요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하면서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항공유와 등과 같은 그런 수송용 유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여력이 되는 선에서 최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제41회 스승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서 교원의 사기를 짐작하기 위해 1963년 처음 지정되는데요. 하지만 교원들의 사기는 조사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도 교편을 잡겠다는 교사가 29.9%로 10명 중 3명꼴에 불과했는데요. 또 응답자의 78.7%는 최근 1, 2년 동안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답하면서 이로 인해 학생 생활 지도를 기피한다거나 헌신하는 모습이 약화할 거라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교직 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만족한다는 답변은 33.5%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만 해도 5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부터는 30%대로 급락했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사 10명 중 8명은 퇴직이나 휴직을 고민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교육활동 이외에 과도한 행정 업무가 늘어나 건강이 악화한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교사들이 스승의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법정 기념일인 것에 응답자의 44.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스승의 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교권이 무너졌는데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스승의 날을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언급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교사들이 꼽은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준비한 수업을 학생들과 즐겁게 했을 때,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을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연락할 때 등으로 교직 생활의 가장 큰 동력은 결국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고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스승의 날을 맞아 이렇게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선생님이 또 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가정이고 특히 이번 주는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연속해서 기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은평구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문화 가정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상처를 준 사실이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린 피해 가족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로 이사를 계획하던 A씨는 주민센터에 외국인인 부인의 이전 등록 절차를 문의하다 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던 공무원이 자신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제가 부끄러우니까 안 데리고 오고 하는 거잖아요. 찌질이가 가면 바로 돼요? 지금 와서 일방적인 욕설에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정서까지 포함된 발언. 게다가 옆에 있던 동료가 맞장구 치는 상황까지 있는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런 열린 공간에서 그런 식으로 외국인이나 또 외국인하고 결혼한 한국 남성에 대해서 그 무차별적으로 혐오성 발언을 한다는 게 한마디로 놀라웠죠.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해당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선생님만 사는 건 아니고 정말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서 결혼하시고는 약간 애랑 그냥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 같았거든요. 렌트에서 보고. 지난 2019년 남편을 만나 모국인 키르기스스탄을 떠나 한국에서 가정을 꾸린 부인 B씨가 받은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환멸을 느껴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분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 국제 결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아니면 전화 어디 전화하면 공무원한테 욕설 들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해당 공무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많은 민원 응대에 지친 나머지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의자에게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의 대응은 문제였습니다. 동장은 관련 내용 전체를 보고받고도 직원을 나무랐을 뿐 별도의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고 관할 구청은 YTN 취재가 시작되기까지 해당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한테 좀 혼도 내고 사실은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보고를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오랫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고도 가정 불화까지 겪고 있는 A씨 부부는 결국 지난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에서 공무원이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이렇게 혐오 차별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제재나 관리나 그런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구청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한 명의 일탈 행위를 넘어서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한 단계 하향됐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이런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이행을 오는 23일쯤 예정했었는데요. 기존 방침 그대로 시행할지 다음 주에 결정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췄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동네 병원 등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으로 환자 발생 즉시 보고 의무나 음압병실 입원 원칙 등을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등급 하향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힌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유보했습니다. 확진 규모와 의료 여력 등 방역 상황을 4주 동안 평가한 뒤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안착기 진입 시점을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애초 지난 정부는 이 격리 의무를 오는 23일쯤 해제할 뜻을 내비쳤는데 새 정부는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기상조라고 반대해왔습니다.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 기간을 둔 만큼 유행 추이 등 고려할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세는 보이고 있지만 향후 또 유행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후에 어떤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변이 출현 등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점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올여름 휴가를 비롯해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하자 정부가 해외 입국 방역 검사를 완화하고 격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휴가를 위해 여권 꺼내시는 분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꾸준히 줄고 해외여행 수요는 늘자 정부가 해외 입국자 방역 절차를 크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23일부터 입국 전 받는 검사에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도 포함하여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입국하기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을 24시간 안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국 당일 바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는 입국 3일 안에 받으면 되고 입국 6, 7일 차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사항으로 바뀝니다. 입국자 검사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주는 겁니다. PCR 검사 한 번에 10만 원 정도 드니까 가족 여행의 경우 수십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격리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자녀들 데리고 다니기도 쉬워집니다. 12살에서 17살까지 청소년은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고 12살 미만 어린이는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하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6살 미만이던 면제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겁니다. 또 주 평균 100편이던 국제선 항공편도 다음 달엔 230편까지 운항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좀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라든지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 체계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만 처방하던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도 확대합니다. 16일부터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팍스로비드는 12살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살 이상이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 증가를 고려해 먹는 치료제 약 100만 병분을 추가 구매해 예정 물량 포함 200만 병분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